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허니쌤입니다. 네, 매일 사설 칼럼 94번 시작하겠습니다. 때릴 수 없음을 알아차리는 것. 때릴 수 없다. 안 때린다, 못 때린다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내가 감히 손댈 수 없는 존재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그런 그런 의도가 있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문화영 피스모모 대표님이 창비 주간 논평에 쓰신 글이고요. 피스모모가 뭐 하는 데인가 이제 알아봤더니 평화, 비폭력 그런 걸 주로 하는 단체로 선생님이 봤어요. 의미 있는 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때릴까 말까가 아니라 아예 손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누군가를 대하는 것이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근본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력, 그것이 어떠한 의미의 폭력이든 폭력을 대할 때의 자세, 폭력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아이가 누군가를 때렸을 때 어른들이 하는 전형적인 대표적 늘 하는 대표적인 질문이 있다. 때리면 돼? 안 돼?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쌤도 그랬었네요. 비슷한 상황이 막 반복될 때 어른들의 질문은 변주된다. 살짝 바뀐다. 아니 막 통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살짝 바뀌는 거야. 때리면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러한 질문이 늘 하는 건데 과연 의미 있는 질문, 다시 말하면 이러한 때렸다라는 폭력을 해결하는, 다시는 폭력을 저지르지 않는,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으로는 아이가 누군가를 때리는 행동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반복되니까. 이걸로 해결됐으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자, 얼마 전 배구계에서 시작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지목과 문제의 제기는 스포츠계를 넘어 연예계로 확산되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기된 문제는 가해자로 지목된 이가 사실 인정할 경우 사과와 운동선수면 은퇴, 연예계 퇴출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해당 분야 퇴출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우리들 봐왔던 겁니다. 이때 가해자로 지목된 이가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진실 공방의 형태, 진짜냐 아니냐 취하다가 형태를 갖다가 법적 공방, 법정 고소하고 재판 가서 하는 거지 로 전환된다. 좀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학교폭력 공방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배구계에서 폭력 이런 것들도 그렇고 학교폭력 공방, 학교폭력 서로 얘기가 주고받는 것은 크게 낯설지가 않다. 비슷하게 인정할 경우 사과, 퇴출, 않을 경우 진실공방, 법정, 다툼이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다루어지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유사하다. 이런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던 시절에 비하면 학교폭력이 문제화되었다. 좀 문제가 있구나 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변화임은 분명하다. 아주 예전에는 없던 시절, 선생님은 그 시대를 살았죠. 선생님은 친구들하고는 그 관계가 나쁘진 않았는데 그게 선생님의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불려나가서 기사대기를 한 20대 맞은 적이 있어요. 그냥 되게 세게 맞았어. 막 뺨에 얼얼할 정도로 맞았어.
그때 그 타격감이 아직도 선생님 좀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아직도 선생님은 그때 내가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그게 좀 그래.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뭐 몇십 년 됐는데도 그게 그래요. 지금 상황이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나지. 아, 그래요? 이런 변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노고가 있었다. 고생이 있었다. 2004년 4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선생님은 90년대니까 2000년대 초반이잖아. 법률 학교폭력 예방법이 제정되었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폭력의 발생을 인지하고 알고 인정에 다다르는 것도 지난한 일이지만 지난하다라는 말은 자, 어휘는 여기다 적을게요. 지난하다 라는 말은 지극히 어렵다. 지극히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어렵다. 일이었지만 적절한 처벌에 합의하는 것도 몹시 어려운 일이었다. 합의하는 것, 처벌에 합의하는 것도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부모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건들도 분명히 존재했으며 가해자의 사과가 피해자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많았다. 이 강의를 듣는 청소년 여러분들 중에서 학교생활에 학창시절에 초등학교 때라든가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때 겪었던 일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됐대 뭐 이런 것들 소문 아마 있었을 겁니다. 진정한 사과라는 것은 잘못했다. 뭐 때문에 잘못했다. 기분을 상하게 했으며 다음부터 하지 않겠다. 정말 미안하다. 정말 죄송하다. 이런 진심 어린 그 정도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틈날 때마다 사과해야 되고 독일이 유태인들을 학살했다는 것, 그 사실이 변함이 없죠. 그래서 계속 사과하고 있습니다. 즉 매년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진정성을 인정받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했잖아 사과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 그건 사과가 아니라 책임 회피인 거지. 진정한 사과는 늘 딱 겸손하게 나의 폭력으로 그 아이가 입었을 상처에 대해서 영원히 연고를 발라준다는 마음으로 대해야 진정한 사과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더 나은 관계가 형성되는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그다음 따라 보겠습니다. 교사들은 중재자 또는 조정자의 역할을 상실했으며 물론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되게 가르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는 행정 공무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특성상 저기서 나서서 일을 해결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좀 이제 몸을 좀 꺼리고 사리고 좀 행정적인 일만 하고 좀 그런 면에서 좀 피해자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교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실했으며 학교폭력 관련 업무 과중에 시달렸다. 너무 많아 일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일이 너무 많고 양쪽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면 마음의 에너지가 떨어져서 굉장히 힘들어하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선생님들도 어려운 일이긴 해. 무엇보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법적 절차가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을 누가 예상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2004년에 만들었다 그랬잖아. 이거는 뭐냐면 학교 내에서 자치위원회가 학부모라든가 교사에서 서로 이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변호사 사가지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잖아. 그래서 학교폭력의 변호사가 필요해? 그래. 로펌에서 전문 변호사 제도를 만들어 뽑아가지고 전담을 해준다. 네이버 블로그에 광고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학교폭력의 일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고 단순하게 당사자 간의 조정과 협의로 해결이 안 되고 법적 다툼까지 가려고 하는 거지. 예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재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쩌면 편하다. 재판으로 가면 이 사회가 되게 좀 뭐랄까
경직되어 있다 그랬잖아. 뭐든지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있지. 이해관계가 있지. 그러면 우리들 사이에서 치고받고 다투고 하면서 이제 갈등을 조절하고 합의하고 나는 과정을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그런데 더 깊이 가기 여기 귀찮으니까 야 법정으로 가자 이러자는 거야. 그러면 이 사회가 조정과 합의란 다양한 그런 가능성을 포기한 채 법에 의해서만 되는 거니까. 법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또 법이 너무 의존하면 법 그런 게 또 강화가 되는 거잖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자,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교폭력 예방법의 시행은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가 법적 문제로 직진하는 경로를 열어주었다. 이게 조금 이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요게 이제 어쩌면 학교폭력은 일어날 수 있어. 잘못이고 사과하거나 이런 해결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해결이 되면 그것도 하나의 교육이 될 수 있어.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랑 치고받고 할 땐 법정 가가지고 재판 받아서 징역 가고 소년원 가고 하면 얼마나 그래. 그런데 마을 어른의 꾸지람이라든가 잘못된 진정사고 눈물 끄고 미안하다고 하고 하면 더 좋아지는 경우 많이 봤잖아. 그러한 기회, 그런 교육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학교폭력 예방법은 그 20여 차례 개정을 거쳤다. 그나마 좀 나아졌지. 자, 그 다음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가해 사실의 인정, 피해자가 원하는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팩트체크하고 잘못한 거 인정하고 사과하고 하는 것이.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지목만으로 제가 때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때렸어요. 이렇게 연예인, 스포츠 스타만으로 학교폭력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 질문 던졌지? 아니,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가해자 한 명을 지목하는 방식은 그 가해를 가능하게 한 구조와 환경을 부수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래서 폭력이 가능해지는 구조, 환경을 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본 원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야. 겉으로 드러난 누군가 때렸다. 근데 그 아이가 때릴 수밖에 없는 환경, 구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런 일은 계속해서 비일비재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본적인 구조를 깨야 된다는 거야. 한 명의 가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네가 책임져. 책임을 귀속시킨다는 말은 떠넘김으로써 한 사람의 일탈 또는 부정이라는 깔끔한 결론에 도달하려는 것이다. 한 사람만의 잘못이다. 라고 하는 거야. 걔가 문제다. 그렇지만 이 분은 구조와 환경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야. 자, 하지만 그러한 학교폭력이 가능했던 것은 그 과정에 대한 방조 내버려 두는 거야. 묵인, 눈 감는 거야. 자, 방조는 내버려 두는 거고, 묵인은 눈 감는 거야. 눈 감는다는 말은 잘못을 보고도 에이 모른 척 하는 거지. 묵인, 그래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거야. 눈 감는 거지. 이 방조와 묵인은 폭력을 용인하고 허용하고 인내하는 사회 문화 및 때로는 폭력을 권장하기까지 하는 구조의 근거에 작동했다. 자, 폭력을 용인하고 인내하는 사회 문화 및 때로는 폭력을 권장하기까지 하는 구조, 굉장히 무시무시한 구조인 거예요. 그래, 애가 말을 안 들으면 때릴 수도 있지. 역시 때려야 말을 들어. 이런 말들, 굉장히 무서운 말들인 거죠. 그 가해자를 찾고 처벌하는 방식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구조를 때려 부수지 않고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한 명만 처벌하는 것은 끝이 없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사회는 학교폭력의 책임을 학교에만 묻고자 한다. 학교에만 묻고자 한다. 한 명의 가해자를 색출하는 방식과 유사한 접근이다.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벌어진 폭력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학교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 전반으로 눈을 돌려보면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사측, 회사 측의 대응, 국책 사업을 반대하는 현지 주민에 대한 주민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문제 해결 방식, 재개발 계획, 재개발, 그 오래된 아파트 때려 부시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계획에 저항하는 주민들은 왜 저항할까요? 그게 다시 못 살거든. 돈이 없어서. 공권력의 개입, 경찰 이런 개입 등은 항상 강압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애들이 뭐 보고 배운 거냐? 사회의 이런 문제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사회 구조의 문제, 어른의 문제들이 고스란히 받는 교사가 따라하기가 돼가지고 아이들도 그렇게 따르는 거 아니냐. 즉, 이런 것이 바로 이분이 말하는 구조의 문제인 거예요. 구조의 문제. 우리 사회 구조가, 미안합니다. 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떤 이 사회 구조가 이렇게 문제가 됐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 애들이 보고 배운 게 다 이런 거다. 어른이 하는 거. 어른 사회가 한 거를 애들이 보고 배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 차차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른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말로 타이르는 것보다 주먹으로 때리는 게 훨씬 문제 해결이 쉬워요. 말 잘 들으니까. 맞지 않냐고 하잖아.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도 해봤거나 당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주먹으로 한다. 주먹이 무서워서 따르는 척 하는 거잖아. 진정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폭력은 어느 폭력이든 물리적인 폭력이든 어쨌든 해결 방안이 안 돼. 폭력은 아예 없애야 되는 거야, 여러분. 자, 이 사회, 폭력을 해결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회에서 학교 폭력을 해결하겠다는 기획이 과연 실현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 사회를 폭력을 해결 수단으로 동원하는 사회를 바꿔야 학교도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안 되는데 이거를 바꿀 수 있다? 말이 안 된다. 어불성설이라는 거야. 무기를 통해, 총, 대포, 미사일 이런 것들,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우리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군사주의 안보 국가에서 학교 폭력의 해결을 논할 때의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이분이 이제 그 피스 모모니까 근본적인 평화주의자인 거지. 전쟁, 무기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안보는 외적으로부터 쳐들어올 때는 무기를 있어야 하는 거잖아. 다만 이분이 경계하는 것은 그러한 군사주의가 만약 하나라도 폭력을 주장하거나 방조하는 쪽으로 우리 사회가 좀 익숙해졌다면 그거는 문제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당연히 쳐들어오면 무기를 해서 막아야지. 전쟁에서 막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만 그 자체를 완전 부정할 수는 없어. 쌤이 조금 이제 비판적으로 본다면. 다만 이분이 우려하는 바는 쌤이 헤아려 봤을 때 그런 군사주의 문화, 그 말이 안 되면 명령, 폭력, 또 가능한 그런 체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 그것이 바로 폭력을 해도 된다라는 논리로 사용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야. 알지? 패권주의와 서열주의, 군사주의와 인종주의, 성차별주의와 종차별주의. 종차별주의는 여러분 인종차별이 아니고 동물, 식물 이런 걸 차별하는 거야. 동물에 대한 학대 이런 거 많이 있잖아. 이는 교차되고 증폭하며 폭력을 반복 재생산한다. 그렇지. 이거 주목해 보세요. 패권주의, 서열주의, 군사주의,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다 폭력이야. 폭력 한마디로 말하면. 강자 약자에 대한 폭력이 되는 거야. 더구나 같이 증폭하며 폭력을 반복 재생산한다. 폭력을 가능하게 한 구조와 환경에 대한 질문, 모두를 폭력의 공모자로 가정하는 불편한 관계를 직면하지 않고는 구조가 뭐냐? 구조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그 고통스러운 질문을 해야지만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멀고도 멀다. 멀다. 해결은 어렵다. 이 소리입니다. 어렵다. 자, 다음 달라. 때리면 돼, 안 돼의 질문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이런 질문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쌤이 말했었잖아요. 법으로도 막지 못하는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실마리는 폭력을 단순히 금지하는 데 있지 않다. 폭력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고려되는 이상 학교 폭력 근절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계속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 우리 사회가.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근절, 뿌리 뽑는 거지, 막는 것도 쉽지 않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힘은 나와 마주한 타자, 그 누군가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떤 존재라도 그 유일한 존재를, 그렇지, 우리는 다 하나하나 다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소우주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감히 때릴 수 없다. 감히 때릴 수 없다. 어른이 아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이라 하더라도, 남성이 여성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인인 내가 장애인을 차별한 그런 거 무조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알아차리는 것에 그냥 때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릴 수 없음의 상태가 되는 것에 있다. 구조를 깨고 의식을 갖고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고결한 존재, 순수한 대단히 우러르는 그런 존재로 대상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지. 그렇지.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를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처럼 그 대상을 확대시키는 거야. 모든 존재는 다 나름대로의 이 존재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어. 가치를 있는 것도 존중하면 감히 때릴 수 없지. 이런 것들 되겠고요. 자, 불과 몇 주 전 5.18 당시 공수부대원이 우리 한번 글 읽었었죠. 자신의 총격으로 사망한 희생자의 가족을 찾아 용서를 구했다. 41년 만에 사과였고 처음 있는 일이었다. 가해자가 사과한 건 처음이었던 거죠. 구조 뒤에 숨지 않고 자신을 드러낸 가해자에게 피해자 가족은 용기 내줘 고맙다 는 인사를 건넸다. 학교폭력 해결을 고민한다면 그 해결의 시작은 이 사회가 행해온 폭력의 역사를 성찰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폭력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서로를 깨우는 관계의 공동체, 역사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꾸려가야 한다. 어렵지만 학교는 그 관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입니다. 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숨가쁜 학사 일정 중에도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때문에 더 심해졌죠. 그런 학교들에는 이왕이면 새학년 시작 전 학급의 권력관계 고착화되기 전에 서로 막 이제 폭력이 일어나기 조건 되기 전에 잘 모를 때 서로 배움의 시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서로 간의 존재를 배워야지. 익숙한 힘의 문법이 교실을 장악하기 전에 낯선 존재, 처음 만나는 친구들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그 시간은 이후의 삶과 관계를 완전하게 바꿔 놓을 것이다. 내 눈앞에 있는 존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는 감각, 타자의 존엄을 인정하는 경험, 서로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때리지 않으면서 때릴 수 없음으로 전환해가는 과정이 된다. 나와 마주한 존재의 존엄을 느끼는 그 순간은 그 모멘트, 영혼에 분명한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흔적. 어떤 흔적 남길까요? 소중한 존재로구나. 그냥 감히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존중하면 자신도 존중받겠죠. 그때의 어떤 가슴 벅차오름, 이런 것이 하나의 흔적이 될 것이고, 이 흔적은 평생 그 사람을 때릴 수 없는 존재로 사람을 대하는, 누군가를 대하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존재든 모든 존재를 다 그렇게 대하는 바로 그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폭력이라는 것 정의합시다. 안 돼. 무조건 안 돼. 어떤 식의 폭력이든 안 돼. 대화로 해야 돼. 서로 간의 갈등, 이 조정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사회 구조를 깨야 돼. 그래서
때리지 않으면서 때릴 수 없음. 때릴 수 없음. 존엄. 어떤 존재를 긍정하는 것. 이런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로 선생님은 읽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라도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감각, 경험, 이런 선언을 여러분이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라도요. 여기까지 사설 칼럼 94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